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자 시리즈 오늘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만은 1921년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대한인 동지회를 조직하고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본토 각지에 지부를 두면서 독립운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독립운동이 한창일 당시 미주 지역의 한인 지도자 중에는 우남 이승만, 우성 박용만, 도산 안창호가 주목받았습니다. 이승만은 외교 독립을 주장했고 박용만은 무력 투쟁을, 안창호는 실력 양성을 주장하며 각자 운동을 펼쳐나갔죠. 이승만은 앞서 말한 동지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박용만은 국민군단을 만들었고 안창호는 흥사단을 지지 기반으로 했습니다. 특히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들여 농장에 병영을 건설해 사람들로 하여금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하고 틈틈이 군사훈련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이 일은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테러리스트로 보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생각은 약소국의 독립이 강대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이승만과 박용만의 사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의 70% 이상이 하와이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두고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죠. 더구나 1914년에 국민회관이 완공되었는데 박용만 측의 인물이 건축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승만이 비판을 하자 박용만과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도덕성이 무너졌다며 집행부를 비난했고 하와이 각지를 방문해 국민회에 성금을 내지 말라고 한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국민회는 현 집행부를 지지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양분되었죠. 하와이의 국민회는 미주 전체는 물론 하와이에서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였습니다. 게다가 하와이 한인들은 국민회를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부 역할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와이 주정부에서도 국민회를 대표기관으로 인정해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실정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용만의 갈등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결국 1915년 5월 1일 국민회 특별대의원회에서는 박용만 쪽의 김종학을 회장직에서 파면하고 이승만계의 정인수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안창호와도 부딪혔는데요. 이승만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반면 안창호는 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라면 사회주의자들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좌우 합작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안창호는 하와이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교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 교포들에게 한국 사람은 믿을만하다. 나라를 독립하고 독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죠. 교육사업과 더불어 외교활동에 매진했지만 하와이 내에서 이승만은 분열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용만과의 관계 때문에 한인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평화조약 체결의 원칙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로 인해 압박당하던 세계의 민족들은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죠.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이승만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에 관한 회의인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이 소식은 당시 한인 유학생이 많았던 도쿄에도 전해졌습니다. 도쿄 유학생들은 고베에서 발생되는 영자신문 재팬 애드버타이저 1918년 12월 13일자에 게재된 한국인들 독립을 주장이라는 기사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구체화시키기로 한 참이었습니다. 이승만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국내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파리 강화회의 참석을 위해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대통령 면담까지 하려던 이승만의 계획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어요. 윌슨 대통령에게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 문제를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조선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가국이 아니라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뚜렷한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그로서는 평화회의에 조선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전하며 급기야는 여권 발급 불가 통고를 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승만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죠. 그 당시 하와이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가는 여운홍과 평안북도 선천에서 미동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선교사 알프레드 샤록스 일행이 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들에게 국내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송진우, 김성수,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적당한 시기에 자신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중운동을 국내에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죠.
한편 도쿄 유학생들은 이승만 등의 파리 강화회의 참석 소식에 자극을 받아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도쿄의 조선기독교 청년회관 대강당에서 하구의 총회를 구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했죠.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 제창을 끝으로 학생들은 거리로 몰려나가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의 3.1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입니다. 원래는 조선 국내와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정을 앞당겨 먼저 실행한 것이죠. 일본에서의 28 독립선언 후 국내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은 이승만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독립운동이 국내의 독립운동까지 연결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